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부터 해서 41강째부터 해서 소위 현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던과 포스트 모던 이 두 구조 속에서 현대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포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모던의 철학적 구조와 포스트 모던의 어떤 철학적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모던의 철학적 구조에 있어서 주로 서양 고대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서 중세 근대 철학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하면은 소위 서양 철학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과 이번 시간에 하는 중세 철학, 근대 철학으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사에 대한 공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주로 설명하면서 어떤 서양의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세 가지 도식 속에서 이루어져 왔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서양의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본체 사이에 또 가상과 실제 그리고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이 사이의 구조 속에서 철학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쪽 본체와 실제와 보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추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결론이 결국 참이 뭐냐, 참 진리가 뭐냐고 했었을 때 그것은 본체에서 나오는 것 또는 실제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영원불변한 것이라고 했었죠. 변치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영원불변한 그런 것이 바로 참일 수 있다. 이것을 뒤집으면 뭘까요? 순간적으로 덧없이 사라지면서 그때그때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은 뭘까요? 그것은 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언제나 그 숫자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이니까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세요. 영원불변하게 변치 않으면서 언제나 하나인 것. 그것을 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 영원불변한 하나를 하나의 진리의 차원에서 놨던 것이 서양의 그리스 철학이라면 이것을 신의 차원에서 놓고서 이어받는 것이 바로 서양의 중세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서양의 중세 철학, 즉 정확히 얘기하면은 로만 카톨릭의 그런 천년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미리 도식을 한번 써면요.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서양 철학의, 그러니까 이쪽이 서양 고대 철학이라면 이제 설명할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식을 피조물과 창조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라는 식으로 이어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 그러니까 벌써 논의가 달라지죠. 예?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단순한 그러니까 진선미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 이제는 신과 어떤 피조물 사이의 그런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또는 어떤 소위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는다면 신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신은 본체겠죠. 그러니까 신은 이쪽에 오는 게 되겠죠. 예? 이쪽에 오는 거니까 신을 하나의 본체라고 했었을 때 본체는 뭐예요? 현상의 본체라는 거죠.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있게끔 해주는 근원이 본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원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또 최고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렇게 있게끔한 최종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 또 하나의 뜻이 나오게
하나의 뜻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사물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것들 사이에, 그것들 낳은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낳은 것에 또 원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인의 원인을 소급하다 보면 그것은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낳은 일종의 삼각형 트라이앵글 속,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최고의 정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런 원인을 낳는 바로 최고의 원인이 되겠죠. 이게 가장 높은, 예? 파라마운트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원인이고, 그것은 뭘까요? 언제나 하나인 그 원인입니다. 제일의 원인. 언제나 하나만 있는 그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되겠죠. 창조주.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창조돼 나오기 시작한 그 시작점,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근원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은 바로 창조신을 뜻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을 그리스철학의 본체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바로 창조신이라는 것이 잘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가 언젠가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을 텐데, 창조와 제작은 다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창조와 제작은 다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뭘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과 제작적으로 만드는 것은 달라요.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라면은, 제작적으로 만드는 것은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제작부터 설명하면 뭘까요? 지금 칠판을 제작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나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 앞에 어떤 책상이 있다, 나무로 된 책상이 있다면은, 목재라든가 뭐 어떤 연장이라든가 기본적인 몇 가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서 조합시켜 놓으면 책상과 걸상에 나오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죠. 기본적인 몇 가지,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의 요소들은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신적인 자가 그 조합 관계를 통해서 만든다. 그럼 그때의 신은 뭘까요? 창조신이 아니라 그건 제작신이죠. 마치 목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목수 같은 게 아니에요. 예? 목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무가 없으면은 못 만들잖아요, 목수는. 책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무조차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없는 데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조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뭐 만들어냈다고 보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의 입장에서 보면 제작신 너까지도 내가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텐데, 이들도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 요것은 세상이죠,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려면은 전혀 없는 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그전에도 뭐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겠지. 전혀 없는 데서 뭐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제작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이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게 나오고 그것의 최고의 원인이 되려면은, 최고의 원인,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된 최고의 원인이 되려면은 그 이전에 자기를 낳은 원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를 낳은 원인이 있으면은 자기를 낳은 자가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니라 신의 자식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창조주가 아니라 요 자를 낳은 자가 여기 하나 또 있다면은 요게 창조주가 되겠죠. 그죠? 요것을 낳은 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는 자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원인 없는 원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원인 없는 원인에서 이 원인은 뭐예요? 자기를 낳은 원인은 없죠. 하지만은 이때의 원인은 모든 것을 낳은 그런 원인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낳은 최종적 원인이 되려면은 그것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낳은 그 앞에, 자기 앞에 원인은 없애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인을 하나의 아버지라고 쓰면은 아버지 없는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이때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현재 이것들을 있게끔 한 그 아버지죠. 그것의 근원이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려면 뭐예요? 그 아버지는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씩 밀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모든 것의 아버지는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아빠라는 이상한 거지만은 또 원인 없는 원인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앞에는 원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 앞에는 바로 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는 없잖아요. 예? 자기를 낳은 자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낳은 유가 된다는 건데 신은 뭘까요? 신은 그러면 무냐? 아니죠. 유와 무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그냥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다면은 아버지가 낳은 그 순간부터만 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은 뭐예요? 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을 때부터 있는 거. 그게 신은 아니잖아요. 신은 그야말로 언제나 있는 것이잖아요. 신이 언제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 속에서 나를 낳을 때부터만 있게 되니까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없다는 점에서 무이기도 하지만은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무가 일치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스콜라적으로 보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실제의 차원에서 보면 말이에요. 진짜 있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서 영원불변하게 언제나 존재하는 것만이 진짜로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항상 존재하는 절대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나서부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언제나 있어 왔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와도 통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무와 절대유가 일치되는 그런 이상한 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냄새가 나죠? 절대무와 절대유와의 어떤 일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신비적인 냄새가 나는데 이런 신비사상에 실제 초점을 맞춘 중세의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동서양 사상을 비교할 때 기독교도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런 유무의 어떤 그 이중적 결합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 동양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편이라는 도식을 따오면은 보편이라는 것은 두루 통하는 그 하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자, 언제나 하나인 분. 그렇죠. 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일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식이기도 하고 절대유이기도 하고 또는 유일신이기도 한 그런 것. 그러니까 물론 이 그리스 철학의 이런 본체나 실제나 보편의 도식을 만나기 전에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신이었고 유일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묘사가 됐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그리스 철학의 도식을 통해서 훨씬 더 철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께서 이제 창조를 한 거 아니에요. 창조를 해서 이제 기타 등등의 사물들과 인간도 만들어내는데 그 인간인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인간인 경우에는 기독교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일 경우에는 신과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이마고 데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신의 형상. 그러니까 신을 닮게 그렇게 인간은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 뛰어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형상, 즉 신과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신을 반추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왜? 내가 신이 인간과 비슷한 그런 것이라면은 결국 인간 속에 있는 비슷한 걸 통해서 신도 묘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묘사가 되겠죠.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죠. 또 인간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과 신이 닮았다는 얘기는 신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지만 인간과 다른 점이 뭘까요? 이성의 극대치라는 것이죠. 최고의 이성. 그것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이성을 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지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의지는 뭐예요? 뭘 하고자 하는 거. 그게 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고자 하는 것의 최고치는 뭘까요?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능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지전능이고. 근데 이 감성적인 요소가 재밌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감성적 요소는 그야말로 그 기쁨과 어떤 분노를 갖다가 느낄 줄 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에게도 그런 어떤 기쁨과 분노가 있겠죠? 이게 신에게서 드러날 때는 인간에 대한 죄와 벌을 주는 그런 신으로서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바로 인격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인간과 유사한 그런 신이지만은 그때 유사성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간의 원망과 분노처럼 신께서도 똑같이 죄와 벌을 통해서 분노하실 줄 아는 그런 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랑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의 성격이 이제 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이 이제 인간과 닮았다고 해서 인간의 닮은 점을 통해서 신의 이런 것을 끌어냈는데 거꾸로 이런 이마고 데이, 신과 닮은 점을 갖다 인간에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개돼지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직 인간만이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있고 신의 형상, 신을 닮았다는 얘기는 오직 인간만이 신앙을 통해서 신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마고 데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혼과 관련되면 뭘까요? 이런 이마고 데이를 담지하고 있는 영혼이야말로 그런 신의 닮음을 통해서 또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원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영혼의 불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초창기의 기독교 사상과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만난 이후에 스콜라 사상과의 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었을 때 그 부활은 영혼만 부활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도 말지만 그건 영육이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부활한다고 했었을 때 원래의 의미는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여기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는 육체를 영혼보다 낮춰보는 전통이 있었고 그것이 중세 철학에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불멸 내지는 부활을 영혼의 불멸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초창기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기독교인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뭐가 부활하는 것이냐? 영육이 같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영혼만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세 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소위 근대에 가면은
이 중세 철학은 신을 정점으로 해서 나누어진 도식이잖아요. 이게 근대에 가면은 중세가 신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근대에 가면은 인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미묘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중세가 신 중심이고 소위 근대가 인간 중심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중세에는 신 중심으로만 있다가 그게 천지개벽하듯이 딱 바뀌어가지고 근대 되는 순간에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 얘기하는 인간 중심은 이미 신 중심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신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유독 인간에게만 이마고데이 신의 닮은 모습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자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인간만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장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대가 인간 중심이라고 해서 그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중세 때의 신중심 속에서 이미 잠재되어 있는 요소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적인 것은 그 어떤 배면의 그 힘으로서 계속 근대 철학에도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근대에서 얘기하는 그 도식들을 보면은 이제는 인간과 관련돼 가지고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먼저 써놓고 보면요. 이것은 객체와 주체 사이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타자와 자아 사이의 문제가 되고 물질과 정신 사이 그리고 감성과 이성 사이 그리고 의지와 의식 사이 의 관계이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고 이것은 또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라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하고는 조금 다른 좀 꺾인 그런 도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도식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 모든 얘기는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시조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이런 도식들을 나오게 되는 어떤 진원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에. 데카르트는 17세기 사람입니다. 17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세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행의 첫 단계라고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년을 유지했던 체제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게 상당한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그러니까 진리나 가치관의 어떤 표준이 되는 것이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그런 어떤 혼란상 속에서 어떤 진리의 절대 부동의 기초를 잡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지 않고 믿을 만한 그런 것이 뭐냐는 것을 이제 찾아 헤맸는데, 근데 어떤 진리의 절대부동의 기초라고 하는 얘기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것. 따라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가장 확실한 그런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하죠. 가장 확실한 것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려면 의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봐서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 의심하지 못하겠어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찾아진다면 그거야말로 믿을 만한 확실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봤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는 그런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많은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다 의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데카르트가 찾아낸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 어떤 대상 어떤 내용들을 다 의심할 수는 있겠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렇죠? 자기가 몇만 가지를 다 의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동안 의심하고 있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죠.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자가 의심하고 있는 동안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의심은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은 사유이니까, 사유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자가 생각하는 동안에는 생각하는 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시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끌어낸 걸로 그렇게 해서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데카르트도 물론 다소 혼란되게 쓴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의 직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떡 보면은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걸 끌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심하는 동안에는 의심하고 있는 그 자는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동안에는 생각하는 그 자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동안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자명한 건데 이게 소위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것이야말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죠. 가장 확실한 진리의 절대 부동의 기초가 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의 사유에 의해서 규정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존재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사물의 존재 방식이 바로 자의 사유라는 이런 걸 통해서 규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자아가 사유할 줄 아는 능력을 갖다가 이성이라고 본다면은 바로 그런 이성과 정신을 지닌 그런 자아가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주체가 돼가지고 뭘까요? 감성과 물질과 자아에 대한 다른 것들, 그 타자들을 갖다가 객체로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철학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소위 근대 철학의 어떤 시작점 내지는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주체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죠. 여기 주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쓰면 subject예요. 뭐 라틴어는 subjectum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원을 보세요. 이게 서브하고 젝트하고 끊어지죠. 서브는 밑에라는 뜻입니다. 그죠? 서브에 의하면 밑에 있는 길이니까 지하철이 되고 젝트는 영어에서 젝트가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던짐입니다. 던지는 거. 그러니까 젝트 붙는 게 많죠? 프로젝트 하면 앞으로 던지니까 뭐예요? 기획하는 것이죠. 프로젝트.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던짐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밑에 던짐이라고 했었을 때 모든 영어 단어가 그렇지만은 능동과 수동의 이중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동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을 밑으로 던져 놓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기 밑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뭘까요? 주인이죠. 주인은 뭐예요? 하인을 갖다가 자기 밑에 오게끔 해놓잖아요. 자기 밑으로 던져놓죠.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는 주인이 되고, 그래서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깔려서 던져서 들어가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인이 되겠죠. 주인과 하인은 정반대되는 이야기지만은 영어의 서브젝트 용법에 보면 두 가지 용법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하인이라는 뜻도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인 요것을 갖다가 이제 흔히 우리가 주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용법이 그 영어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던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던짐의 작용을 갖다가 크게 보면은 이 작용을 인과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과작용과 인식작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죠. 인과작용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과작용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때의 인과작용은 아까 이야기한 신을 뜻합니다. 신에게 있어서 인과작용은 뭘까요? 신이 최종적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피조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계, 신의 인과작용 밑에 놓인 것. 이런 뜻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의 인과작용 밑에 놓인 것. 그러니까 이때 신의 인과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창조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의 창조작용 밑에 깔려있는 그런 것. 그것은 바로 피조물이죠. 신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인간, 동물, 삼라만상의 그것들. 피조물들이 다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식작용이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인식작용 밑에 놓인 것이에요. 인간이 인식작용을 할 때 그 밑에 항상 깔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주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던짐은 인식작용에서는 시선의 던짐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여러분이 절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시선을 저한테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던지고 함에 있어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주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요. 이것을 흔히 주체라고 번역했었을 때 여러분들 흔히 그 주체하면은 인간 또는 인간의 주관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바로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대에 와서나 나오는 그런 발상법이고 이런 서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중세시대에 기독교 시대에 썼을 때는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철학에서의 서브젝트는 피조물, 사물, 일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근대에 오면은 그게 인간의 인식작용으로 바뀌면서 그때의 서브젝트가 되는 것은 인간의 주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대 철학이 되면은 근대 철학에 있어서의 서브젝트는 오직 인간만이 되죠. 근데 중세 기독교 철학에 있어서 서브젝트는 인간이 아니라 사물 전체가 다 서브젝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서브젝트라도 서브젝트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근대 철학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독교 시대에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이 다 주체일 수 있었는데 이제 근대 철학이 됨으로 해서 오직 인간만이 주관이라는 뜻에서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죠. 의식을 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사유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사유의 그런 원리를 가진 자. 그런 자가 바로 자라고 하는 나죠. 나. 그런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주체가 돼. 그리고 그런 자, 그렇게 주체가 되는 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런 자가 인간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이때의 의지는 좀 구별이 되기는 하는데 의욕 또는 욕구, 욕망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별은 좀 되는데 의지나 의욕과 욕망. 그러니까 어떤 욕망의 욕구의 대상이 되면서 어떤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오직 물질로서만 이루어져 있는 나 이외의 것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밖에 객체로서 있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중세에는 자연이 여기에나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연이 주체일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신의 피조물로서의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은 오직 주체로 주관에 위치해 가는 것은 인간일 뿐이고 그 주관에 대한 객체로서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연이로 격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뭘까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길을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이성과 정신을 지닌 자아로서 늘 주체가 되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구분을 내보면 당연히 남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고 인간다운 인간이 뭐예요? 인간다운 인간은 뭘까요?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이 되겠죠? 예?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의식과 이성, 정신을 가진 거. 근데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할 줄 아는 것이죠. 그 이건 뭘까요? 이성과 정신을 잘 구현할 줄 아는 거. 그것은 남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일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일 경우에는 뭐예요? 자연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 따라서 감성적인 그런 것에 민감한 자. 우리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통념들이 그런 거죠. 감성적으로 참 민감하고 뭐 센치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감각적이고 이렇게 이런 민감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물질에 잘 현혹되고 유혹되는 그런 자.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인 그런 인간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지향적. 그런 점에서는 남성에 대한 다른 자로서의 타자가 되는 그런 자들. 그게 여성이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성적 차원에 있어서의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물론 이때 고대도 그랬지만은 중세도 그랬지만은 상당히 그 이분법이 날카롭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위 그 근대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사유 능력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사유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헤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별, 식별력, 분별할 줄 알고 식별할 줄 아는 그런 것 또는 어떤 계산력 이런 것이 소위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헤아린다. 이것을 어떤 근대적인 이성을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학적 법칙을 헤아리는 것도 있겠죠. 수학적 법칙을 헤아리는 그런 것은 바로 과학자죠. 과학자의 사유 능력. 이것도 이성이죠. 이것도 이성입니다. 어떤 자연에 있어서 수학적 법칙을 헤아리는 그런 과학자의 사유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헤아리는 것이 상업적 이득을 헤아릴 수도 있죠. 상업적 이득을 헤아리는 어떤 상인의 사유 능력. 이것도 서양적 의미에서 이성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권리를 갖다가 정치적 권리나 권력을 갖다가 헤아리는 그런 자, 그건 시민이겠죠. 그런 시민의 사유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폭넓게 근대적 의미의 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로 쓰기가 묘한 게 이성하면은 성리 그래서 어떤 주자학이 연상될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서양적 의미의 이성은 그것과 가장 많이 대비시키는 게 어떤 불성이라고 하는 건데 큰 차이가 있죠. 왜? 불성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고,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공과 연기로 볼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공과 연기로 본다는 얘기는 분별과 식별을 하지 않는 무분별의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판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성의 그런 능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헤아리는 사유를 놓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근대에서의 이성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학적 법칙을 헤아리는 과학자의 사유 능력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연의 수학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것이 또 중국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질서와 법칙을 못 받겠어요. 그건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인의 특징은 그걸 수학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서양 근대인의 특징은 그것은 이제 수학적 질서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과학과 기술이 결합돼서 발전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상인들이 자신의 상업적 이득이 정치적으로도 드러나길 원했었을 때에 그자가 단순 상인이 아니라 시민을 격상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 투쟁해서 나오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권력의 분산을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권력의 분산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이 결국에는 그 속성상인 상인인데 그 상인이 점점 더 많은 부를 취하게 돼서 자본가가 됐을 경우에 그 상업적 이득을 헤아리는 자본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 자본가들의 이익을 갖다가 더 쟁취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집중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익이 국내를 떠나서 외국으로 확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분산된 권력의 집중화의 길을 갑니다. 이런 집중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게 다 이성인데 서양의 근대적 이성은 처음에는 이렇게 철학과 자연에 있어서 이렇게 바람직한 형태로 나름대로 전개가 됐던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로 확산되는 이런 것까지도 이성의 역할이었지만은 그것의 부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로 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양적 근대적 이성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도식이 여기선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후기에서 나오게 되는 소위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그 도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피지배국과 지배국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주변, 그러니까 변두리가 되고 어떤 주변과 중심의 논리가 되고 그 주변에 오는 것은 유색인이죠. 그리고 이것은 백인이 되고 그리고 이쪽은 퇴보와 또는 진보의 논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농업과 산업의 논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들어섰을 때 그러면 중심은 뭐냐? 즉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세상을 다른 자들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유럽의 백인들이야말로 산업에 있어서 진보한 백인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도식은 바로 이런 연속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고대 철학적인 이런 것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에 어떤 나름대로의 잠재적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소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던의 철학적 구조라는 게 뭐냐? 이때의 모던은 서양의 근대, 그러니까 제국주의 포함한 이 근대도 포함이 되고 또 모던은 그때 현재라고 했었을 때에는 고대, 중세, 근대부터 여기까지 전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봤었을 때 그 구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초월과 지배의 이중주, 또 하나는 중심의 추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월과 지배의 이중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현상과 본질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태양과 사물 사이처럼 넘나들 수 없는 이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양분적 도식이 있었을 때 양분해놓고 이쪽 왼편에서 오른편 위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쪽을 다시 지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초월과 지배는 어떻게 보면 양면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넘어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간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배를 하기 위한 그런 넘어감이고 어떻게 보면 돌아오기 위한 넘어감이다. 이렇게까지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월과 지배의 이중주의고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중심의 추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중심은 여기서 썼지만은 이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영원 불변하게 있는 영원 불변성을 지닌 어떤 하나의 축이 되는 그런 것. 그런 것이 바로 중심의 역할을 하겠죠. 영원불변한 어떤 하나의 축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였냐면 고대에는 이데아였고 중세에는 그것이 신이었고 근대에는 그게 인간이었고 그것이 제국주의로 변질됐었을 때 그 중심의 축에 해당되는 건 서양이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오는 철학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죠.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을 통해서 타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팍스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몽골리카, 팍스 로마나에 있고 오늘날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는데 이 팍스는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근데 이때의 평화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조용한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그 힘은 바로 중심을 차지한 자가 쥐게 되는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심에 의한 평화 체제 그것이 팍스 체제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억압된 평화라고 보는데 그럼 진정한 평화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팍스 순야 티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공에 의한 바로 공에 의한 평화체제라는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타니카처럼 특정한 국가와 지역의 그런 토퍼스에 의해서 지배되는 평화가 아니고 공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평화예요. 그것은 뭘까요? 그런 평화는 바로 중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중심일 수 있는 다원화된 그런 다양한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룬 어떻게 보면 사사무예적 그런 화엄적 평화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팍스 순야티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포스트 모던 철학을 이해해야 될 텐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일종의 서양 철학사 내지는 그 속에 깔려있는 어떤 모던의 철학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포스트 모던의 현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